세계는 넓고 이슈는 많다. 우리의 시야를 국제적으로 넓혀보겠습니다. 국내 뉴스, 국제 이슈 다 덤벼라. 지금은 글로벌 시대. 자,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토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군사 외교 안보 전문가 김종대 전 의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세계적인 평론 스케일 이승원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네. 의원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네, 너무 바쁩니다. 바쁘죠. 예, 세계는 바쁘고 김종대는 할 일이 많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해병대 이 구타 소식. 예. 저는 이런 소식을 전할 때 가장 가슴이 아파요. 네. 사실 이런 문제는 그동안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많은 제도 해볼 건 다 해봤고 또 처벌도 강화하고 뭐 정보위원회도 만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근절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것들이 범죄일 뿐만 아니라 정말 나쁜 일이고 나에게도 큰 수치라는 걸 어떻게 내면적으로 수용하게 할 것이냐. 좀 더 근원적인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제도의 문제인가 기강의 문제인가 어떤 그 교육의 문제인가 이거 다 해당된다고 저는. 인권 교육이 필수적이고요. 만약에 그 부대에서 구타 같은 그런 일들 가혹행위가 있을 때 처벌도 좀 엄격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요즘은 거의 징계를 안 하고 다 재판에 보냅니다. 네. 사실은 그 웬만한 거 저런 것도 재판에 와야 되나 할 정도로 다 가거든요. 심지어 언어폭력도 다 그렇고 예. 인터넷에서 비방한 것도 전부 재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군대라는 고립되고 특수한 상황에서 단절과 상실감 그것이 이제 혐오와 폭력으로 연결되는 고리 여기까지 좀 미쳐야 될 것 같거든요. 이건 군대 문화의 변화까지도 수반이 돼야 될 사항이다. 아직 또 갈 길이 멉니다. 갈 길이 멉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한강 주변에서 용산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강 주변에서 드론이나 뭐 촬영 그런 게 다 제약이 너무 커서 문화계에서 불만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서울은 드론 비행 금지 구역이에요. 서울이 전체적으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얘기하고 어디에서 뭐 촬영 협조를 구하고 그럴 때는 다르죠. 예. 근데 요새는 허가가 안 나나 봐요. 그래서 그게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오면서부터 예견됐던 우려 사항이거든요. 네. 사실은 그 미래 그 운송 체계가 드론 택시라고 그러는데 그게 한강으로 지나다닐 거고. 한강에서 주로 가야죠. 예. 한강이 지금은 또 회전익 헬기 상업용 군사용 헬기의 항로예요. 네. 고층 빌딩 사이로 못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강이 중요한 트래픽이 걸리는 데거든요. 예. 그러니까 드론, 회전익 이런 어떤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지금의 그 비행 금지 구역이라든가 이런 어떤 또 경고하는 그 A, B, C로 나눠진 3개의 구역이 있는데 이걸 재설정하게 되면은 그 용산 일대 한강은 사실 비행이 어렵습니다. 다른 한강도 다른 동네 한강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요새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이런 걸 검토하고 용산에 집무실이 왔어야 되는데 일단 와버린 다음에 검토를 하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터지는 거죠. 이승원 평론가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강제 북송 논란, 탈북민의 강제 북송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제가 평론가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이 논란 어떻게 보냐고요? 네. 그냥 정치 공세죠. 그렇습니까? 네. 전 한마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치 공세일 뿐입니다. 네. 이번 정부 들어서 국민의힘이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이슈 중에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부분보다는 북한 이슈들에 대해서 유독 많은 에너지와 자원을 쏟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정권 초부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사건부터 있었고요. 네, 북송 논란이 있었고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뭐 USB에 뭐가 들었는지 한번 들여다보자. 계속 북한 관련 이슈에만 엄청난 자원을 쏟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과정에서도 권영세 통일부 장관 얘기 다르고 한기호 TF 단장 얘기 다르고 하여튼 여당 내에서 이제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민주당의 이 김병주 그 TF 단장에 따르면 권영세 장관을 만났더니 그 어민을 북송하는 과정에서 왜 국정원 등등 이제 정보기관이 합동신문하지 않습니까? 네. 합신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논리나 근거나 증거들이 발견돼가지고 이 이슈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자료도 안 봤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증거 없이 그냥 해석만 달래가지고 계속 공세를 벌이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국민 여론 뭐 최근에도 여론조사가 여러 개 나왔습니다만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이 북송
그때 잘한 결정이었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는 지금 약간 좀 꺼져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뭐 법을 떠나서 국민정서법을 따르더라도 그 당시 그 16명을 살해했다는 사람들을 여기 그 남쪽에 계속 머물게 했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회의를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 남북한 간의 규범의 진공 상태. 우리 어떤 법과 도덕과 양심이 미치지 못하는 분단의 사각지대에서 안타까운 생명이 쓰러져가는 사건들이에요. 예? 서해 사건 그렇고 또 동해 사건도 비슷한 면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성찰해보자. 우리가 생명을 보호하는데 소홀함은 없었는지 한번 살펴보자. 전 이러면 대찬성이에요. 네. 그런데 이렇게 접근했으면 좋았을 걸 가지고 또 문재인 정부도 일부 소홀한 게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검찰 공안기관을 등한해가지고 압수수색을 하고 전직 국정원장을 고발하는 등 이 공안몰이로 이 사건의 의제를 관리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검찰도 지금 어떤 법을 적용해야 될지 결정을 못 내리고 있어요. 지금 이 논란이 터진 지가 거의 석 달째입니다. 네. 그런데도 어떤 법으로 처벌할 거냐. 뭐 직권남용이다. 뭐 정보 삭제한 것에 대한 뭐 여러 가지 허위 조작이다. 이런 얘기는 있는데 아직도 그 결정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럼 이게 왜 검찰이 나서야 될 사건입니까? 네. 그게 아니라 우리의 집단 지성이 나서고 새로운 규범을 만드는 좀 창조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결국은 끝을 할 수 없는 정쟁이 돼버린 거예요. 예. 이게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국민 60% 가까이가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는 발언은요.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서 지난 19일 20일 조사했습니다.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보시면 자세한 내용 나와 있습니다. 자, 북한 김정은 위원장 입이 굉장히 좀 거칠게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죠. 네. 예, 아무래도 8월에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되다 보니까 네. 지금 서서히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는 양상으로 또 강대강 대결 국면이 펼쳐지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그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나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핵실험은 준비가 다 끝났다. 예. 곧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그 답변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계속 답변하고 있고. 4월부터 계속 얘기 나오고 있어요. 예. 사실은 내일 모레 한다 그런 게 벌써 석 달째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왜 안 하느냐 하는데도 썰이 많아요. 예. 중국의 압력 때문이다. 또는 장마 때문이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더 좋은 시기를 택이라는 지도자의 선택이다. 이런 여러 가지 썰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일리 있지만은 일단은 그 한미연합훈련이라는 걸 북한이 그냥 순순히 넘어갈 리는 없고 이번에 어떤 전략 자산이 동원되는가를 지금 굉장히 북한이 관심 깊게 보는데 어떤 수준에서 어느 시점에 북한이 한번 세게 강대강으로 밀고 나올 거냐 이런 부분은 지금 북한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7, 8월에 이제 8월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늦어도 8월 말까지의 이 나라의 어떤 주변 안보 상황 이 부분에 그 결국은 어떤 그 또 하나의 고비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 북한은 이제 한미일과 뭐 협상하겠다는 미련은 완전히 버린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그냥 주권국가 정상국가로 자기들끼리 가겠다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대통령 실명 거론하면서 위협적인 발언하는데 깊은 유감 표명한다고 했는데 지금 정권은 뭐 내부 총질 중이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북에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이 조금 속상한 것처럼 보여요. 우리 좀 봐줘 이런 거. 그렇죠. 북한이 이제 보통 도발하거나 할 때 뭔가 본인들이 원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를 성취하지 못하거나 아예 무시하거나 이럴 때 이제 도발하면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좀 보이고 있죠. 근데 이번에 이제 김정은 발언은 이제 전승절 69주년 행사에서 네. 나왔던 발언인데 그 보통 이제 북한에서 보통 매체나 뭐 김정은 혹은 김여정 부부장 등 얘기할 때 남조선 당국자 뭐 이런 표현으로 이제 애둘러 가는 경우가 있는데 직접 거론했어요. 네, 직접 그 실명을 거론한 경우가 윤석열 대통령 거론했어요. 네. 그 최소한 한 정권에 한두 차례씩 발생한 일입니다. 뭐 박근혜라는 네. 이름을 뭐 거론한다던가 문재인 대통령도 거론을 직접 했던가요? 실명 네. 거론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언어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어느 수위로 대응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발신자가 북한 매체인가 혹은 김정은 위원장인가에 따라서 굉장히 수위가 다른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실명도 거론했고 김정은이 직접 등판했던
것은 굉장히 이 상황에 대해서 예민하게 본다는 것은 이제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북한 같은 경우 이제 두 가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 그리고 이중잣대를 철회하라 할 때 이 적대시 정책 같은 경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한미 군사훈련으로 봅니다. 네. 당신들이 우리를 적대적으로 보기 때문에 군사훈련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은 북한을 침공하려는 것이다라는 논리. 공격훈련 아니냐 계속 얘기해요. 그런 거죠. 우리는 이제 정례적인 방어훈련이라고 항상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북한은 그런데 좀 신기한 게 훈련하는 영상을 보면 꼭 이렇게 해병대나 이런 우리나라 이렇게 특수부대가 이렇게 어디를 상륙하는 훈련이에요. 방어보다는. 네, 아무튼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중잣대는 보통 이제 위성 발사. 당신들은 위성 발사 평화롭게 활용하는 거고 우리가 위성 발사하면 왜 무기 개발이냐 이렇게 이런 논리로 항상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어쨌든 그들의 논리죠. 근데 이번에 이제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군사훈련도 이제 8월에 뭐 야외 기동훈련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병 기동훈련을 최대 규모로 할 것 같아요. 지금 발표는 안 됐습니다. 그리고 뭐 F-35도 이번 달에 한미 왔죠. 연합공중훈련 7월에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아파치 헬기 막 떠가지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17대가 한꺼번에 그것을 떴죠. 이번에 북한 무체가 다 일일이 거론했더라고요. 네. F-35 아파치 뭐 어디서 뭐 했고 하면서 제2의 조선반도 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 그러니까 이 정부도 바뀌었고 훈련의 규모와 수위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김정은이 직접 등판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 10월에 국방 전람회라고 그 평양에서 열린 데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 연설은 남조선이나 미국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주적이 아니다. 전쟁 가능성 그 자체가 적이다 이랬어요. 그런데 올해로 들어와서 8차 당대회가 1월에 있었고 그다음에 4월에 열병식이 열렸는데 이때는 말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은 대적 투쟁을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적이 아니라 그래놓고 이번엔 대적 투쟁이라 그러면서 이 사실상 대한민국을 아예 그 주적으로 설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간 만에 이런 차이가 왜 생겼냐는 거예요. 그 사이에 물론 윤석열 정부도 출범했지만은 사실은 북한이 더욱더 어떤 강대강을 통해 가지고 이제 협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자기 갈 길 가겠다는 걸 내부적으로 강화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협상을 안 하고 자기 갈 길 어떻게 가겠다고 하는 건가? 북한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벌어진 신냉전에서 기회의 창문이 열렸다고 보는 것이죠. 최근에 중국 러시아 즉 북방 정책으로 바뀌고 반면에 한미일에 대해서는 이제 그 고개를 돌려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연일 뭐 엄청나게 많은 논평 내보내고 중국 러시아와 유엔 안보리에서 정책 공조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출현하면서 이제는 북방에서 기회의 창문을 열겠다. 이런 흐름으로 올해 들어와서 확 바뀌어버린 것이죠. 이런 점에서는 이 북한이 이제 어떤 그 대적 투쟁 또 뭐 한국에 대해 가지고 윤석열 정부와 이제 그 군대가 전멸할 것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 올해 안에 상당한 수준의 군사적 긴장이 있을 것으로 보고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긴장을 고조시켜 놓고 보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실제 우리 뭐 당장 연평도도 그렇고. 실제 사건들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역사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불과 한 1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 여러 가지 물리적인 어떤 갈등들 그리고 직접적인 충돌들이 실제 있었고 그것이 2번, 3번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또 없는 겁니다. 근데 제가 주목했던 거는 이번에 이제 김정은이 어제 했던 얘기 중에 미국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안전과 근본 이익을 계속 침해하려 든다면 반드시 더 큰 불안과 위기를 감수해야 된다. 여기서 이 근본 이익이란 단어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지난 4월 열병식에서 했던 얘기예요. 그 당시 본인들은 핵을 그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억지력 차원에서 핵을 그동안 운영해 왔지만 이제는 근본 이익이 침탈될 때도 역시 핵무력을 강행하겠다 이렇게 조건 하나를 더 붙였거든요. 핵 사용 가능성을 더 넓혀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이번에 또 썼어요. 그 얘기는 나도 내가 어떻게 할지 몰라라고 경고를 한 건데 실제 어떻게 뭐 대응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안 좋은 언어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 점은 언어가 행동으로 옮겨진 게 전방군부대의 작전계획 수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핵을 갖다가 전쟁 억제역 즉 방어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실전에서 어쩌면 선제 공격으로도 쓸 수 있다. 그런 대신 작은 핵무기를 쓴다. 이게 전술 무기화거든요. 그러다면은 전방의 군사 계획이 바뀌어야 되겠죠. 작전 술도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조치를 이미 그 지난 5월에 한 겁니다. 그래 놓고서 이제는 계속 그 위협하는 건 뭐냐면은 과거와 달라진 말은 이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북조선이 아니다.
어떻게 니들은 핵을 가진 그 우리를 상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까부냐. 네. 이런 식의 이제 그 핵을 보유한 달라진 북한 이걸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아무튼 우리 핵이 있어. 우리 전술핵도 만들 수 있다니까 왜 우리 안 봐줘. 야 우리 무시하지 마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점점 달라지고 있고. 무시 안 하는 척 좀 해주면 안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대강이라는 것은 오히려 북한이 이제 핵을 가진 우월감으로 상대하겠다는 거니까 이런 차원에서 이제 달라진 북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렇죠. 이 문제가 남은 겁니다. 그렇죠. 얘기는 네, 달라진 그래. 북한이에요. 알았어. 그래 니네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고 전술적으로 좀 외교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따독따독 해가지고 조금 대화의 장으로 데리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당혹스러운 건데 사실은 핵을 가진 북한을 우리가 상대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인들이 달라졌다고 하면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렇게 보면은 이제 제가 보기에 남북 관계에서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기회는 당분간 없고 오히려 중국, 러시아나 국제 협력을 통해 가지고 북한을 우회적으로 관리하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네. 그 역시도 지금 쉽지 않죠. 최근 들어와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대한민국 외교의 자산이 소진되고 있다. 네. 이게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이게 여기서 문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북한 문제는 이 질문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미연합훈련할 때 북에서는 계속 공격훈련이다. 우리 공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훈련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발표할 때 우리는 방어훈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연례적 방어훈련이다. 꼭 이렇게 표현해요. 네. 그런데 방어훈련입니까? 공격훈련입니까? 근데 사실은 방어훈련으로 과거에 팀 스프리트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남북 기동로가 아니라 일부러 동서 기동로를 선택하고 일부러. 그다음에 저 북한 참관단을 요청하고 그래요. 예, 이런 적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쩌다 그마저도 안 됐을 땐 중단했던 것이죠.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최근으로 올수록 점점 더 공격과 방어의 경계선이 희미해지면서 네. 각종 전략 자산이 동원이 되고 또 상륙 전력이 동원이 되고 하면서 이제는 이걸 뭐 공격용이다 방어용이다 구분하는 게 좀 무의미해진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최고의 수비가 공격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수비수가 공격도 하고 그렇습니다. 현대 축구의 흐름이 그래요. 2077님 유익한 내용 잘 들으면서 집에 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글씨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승원 평론가님께 물어볼게요. 네. 상하이밍 중국 대사가 양양자 의원을 만났다는 소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중국하고 우리하고 조금 좀 손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보이는 겁니까? 지금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이 자리에서 칩4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미국은 이제 반도체 등등 해서 반도체부터 배터리 여러 가지 이슈가들이 있는데 특히 반도체 관련해서 한국과 일본 그리고 이제 대만을 엮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쪽으로 오라는 거고 실제 관련법을 준비 중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 관련법에서 지원금을 받으면은 한마디로 이제 우려국가 10년 안에 우려국가 여기서 우려국가는 중국 등을 얘기하는 거겠죠. 네. 거기서 반도체 생산 능력 확장을 아예 금지하는 조항들이 담긴 그런 법안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손잡는 대신 저쪽은 하지 마라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건데 그것을 중국이 계속 주시하고 있다 결국은 양양자 의원을 만났을 때 이러지 말자. 우리 협력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저번에 5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순방했을 때 우리 그 얘기 많이 들었죠.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IPEF 거기 이제 우리 가입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지난 말에 나토 정상회의 때 또 한국이 초청됐고요. 이제 여러 가지 흐름들은 전반적인 흐름에서 조금 장기적인 과제들이라면 반도체는 발등에 떨어진 불인 겁니다. 모든 나라에.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워낙 반도체 대외 의존율이 높은 상황에서 만약에 한국이 정말 미국의 의지대로 가버린다면 본인들이 당장 큰 타격을 받거든요.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지금 양양자 의원을 붙잡고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양양자 의원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나라가 치퍼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 표현을 하면서도 물론 신중해야 된다는 전제는 깔았지만 결국은 그런 어떤 뉘앙스를 조금씩 풍기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싱하이밍 대사가 급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굉장히 급해졌고 사실은 이게 중국을 갖다가 이제 고리를 압박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위협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중국도 몸이 달았다. 그래요? 예, 사실 그런 점에서는 또 싱하이밍 대사가 굉장히 친한파고 어떤 한국에 대해서는 온건파입니다. 네. 예, 그런 어떤 그 대사의 또
어떤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이게 이제 향후의 경제 그 질서 재편에 중요한 어떤 변화의 전환의 어떤 신호가 나타난 것이죠. 코로나 걸려가지고 주춤하긴 했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 시진핑 국가주석 조만간에 뭐 만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곤 했어요. 통화는 할 것 같습니다. 예, 그 백악관의 소통비서관이 발표했는데요. 수일 내에 전화 통화를 할 것이다. 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대만 문제는 당연히 의제에 들어가겠지만 그게 과연 중요한 의제일까? 물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이 있기 때문에 중국 측으로부터 문제 제기가 있을 걸로 보여지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자기 앞이 급한 거. 네. 예컨대 인플레이션 상황이라든가 어떤 공급망의 위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또 중국하고 협력할 건 협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대만 문제 같이 지정학적인 문제는 서로 의견이 충돌하고 이견이 나와서 컴프란트 대립을 하더라도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코퍼레이션 협력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협력하고 조정하는 네. 이런 부분하고 그 대립하는 부분이 다 나오는데 이렇게 전화 통화까지 할 이유라고 한다면은 제가 보기엔 협력이 더 급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이 돼요. 바이든은 지금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자존심 구기고 사우디를 간 것처럼 이번에도 이제 시진핑과 전화를 하면서 야, 트럼프 때 우리 관세 가지고 좀 골치 아팠잖아. 이번에 좀 잘 좀 해보자.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유가 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예정이 정말 복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경호 문제도 그렇고 대만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몇 년 전에 갔던 최고위급이 장관급 정도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민주당 이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한다는 건 또 다른 정치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지금 펠로시 의장 같은 경우는 나 지금 갈 거야라고 네, 가겠다고 계속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 관련해 가지고 중국은 이제 그동안 계속 대한해협 뭐 대만 그 주변에서 무력 시위를 계속 해왔던 데다가 CNN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국이 최근에 최악의 경제 실적을 발표했던 데다가 시진핑 국가주석 연임 이제 3년임 할 것이니까 중요한 정치 일정 앞두고 만약에 펠로시가 정말 대만에 간다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경 대응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펠로시 의장의 그 대만 방문 그 여부에 따라서도 그 이제 뭐 결정이 되겠죠. 지금은 가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두 정상 간의 내용의 어떤 수위나 톤과 방향에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어떤 우려가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진짜 갈 거냐. 예, 분명히 펠로시 의장은 간다고는 했지만 언제 가겠다. 누구하고 가겠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안 내놓고 있거든요. 예. 저는 이건 여지가 좀 남아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방금 이성환 평론가께서 얘기하신 대로 일단은 대만 문제를 의제화하면서 중국을 압박하는 데까지는 밀어붙이고. 좋은 카드 같아요. 거기까지는. 네. 그러나 이게 양국 정상의 대화의 수준에 따라서는 네네. 조율될 수 있는 거거든요. 펠로시 의장하고 같은 민주당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의장이 대통령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줍니까? 그렇죠. 예, 거기도 내부 총질하나? 예,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그죠? 혹시 예. 유튜버들이 또 나설 수도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에 중국하고 관세 협력을 해도 공화당이 반발해요. 네. 낸시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이 취소돼도 공화당이 반발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상태에서 시진핑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 성과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네. 미국의 인플레 잡는 성과가 안 나오면 사우디에 있어서 굴욕 이탄이에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위험한 도박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네. 거죠. 알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하고 얼마 전에 SK 최태원 회장하고 전화를 했습니까? 화상 통화를 했나 본데 땡큐를 여러 번 외쳤다고 하는데 미국 대통령이 기업인하고 한국 기업인한테 이렇게 계속해서 연락하고 막 이름 부르고 친한 척하고 이거 굉장히 좀 생소한 광경이에요. 그 국가 정상끼리 만날 때도 그렇고 이제 기업인들끼리 만날 때 그렇고 미국은 그 호칭을 가지고 친근감을 드러내잖아요. 네. 우리나라처럼 뭐 특별히 존댓말이 있는 그런 언어 구조도 아닌데다가 그래서 최태원 회장에게 애칭 뭐 이름을 부르면서 굉장히 친근감을 표시했다는 거죠. 토니요? 토니요? 네, 토니? 토니인가요? 폰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뭐 비록 화상으로 만났지만 땡큐를 연발했다고 하죠. 왜냐하면 이번에 22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8조에서 29조 사이 정도 되는 돈 어마어마한 돈인데요.
예. 미국에 투자해. 세금은 한국에서 깎아줬는데. 이번에 뭐 법인세도 뭐 인하한다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예. 근데 70억 달러 이미 그 투자한다고 SK가 했는데 이것까지 합하면 한 300억 달러를 이제 투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땡큐를 3번 정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번에 최태원 회장 만나서 지난 5월과 똑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와서 뭐 북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결국은 경제, 일자리 만들기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래서 일자리를 엄청나게 만들 거야로 이제 기승전결 그 얘기가 끝났거든요. 최대한 얻은 거죠, 바이든 입장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5월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회담을 하고 국내에 돌아간 귀국 인사를 할 때 8,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한국에서 지금 우리 대통령실은 한미동맹을 뭐 전략 포괄적 정밀약 동맹으로 격상하고 경제 안보를 했고 민주주의 연대라고 이런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러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8,000개 일자리 만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로 내가 좀 어려워, 내 주변이 힘들어, 앞으로도 힘들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 바이든의 전략을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좀 배웠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의 아주 매우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가 SK, 삼성, 포스코 이런 어떤 국내 대기업이 미국 외교관 출신을 거의 뭐 임원급으로 영입을 다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래가지고 저번에 삼성전자도 마크 리포트 전 주한미국 대사가 부사장으로 가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이런 일이 거의 지금 굴지의 글로벌을 지향하는 우리 대기업이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정부의 외교 라인을 재벌의 외교 능력이 거의 뭐 비등해지거나 오히려 어떤 때는 앞질러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번에 작년 5월에 문재인 바이든 정상회담 때는 삼성이 우리 외교부보다 먼저 백악관에 가서 독자적인 외교를 하고 그 뒤에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SK그룹의 또 대미 외교가 시작이 됐고 이렇게 봤을 때는 미국과는 기술 동맹, 중국과는 시장 보호, 이런 어떤 이중 전략을 대기업이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안 하면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최태원 회장이 이번에 어쨌든 칩4 관련해서 그 기자가 현장에서 물었거든요. 사실은 칩4에 우리가 가입하게 되면 동맹으로 묶이게 되면 아무래도 중국의 시장이 넓은데 SK도 부담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었더니 최태원 회장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는 걸 좀 꺼려해서요. 뭐 지금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 점점점 우리 정부에서 잘 하겠지 점점점 우리는 유리한 쪽을 선택할 거야 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그 계속 경계선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은 받아와야 되고 미국 쪽에 시장은 중국 쪽에 열려 있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양쪽에서 조금 현명해 가야 되는데 우리 정부는 양쪽에서 현명해 가는 게 아니라 한쪽에 완전히 몰아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들도 사실 그 중에서 좀 그 중간에서 좀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 기술 동맹이다, 경제 동맹이다 이런 말보다는 우리 기술 주권 확립과 시장 보호라는 이걸 오히려 기조로 외쳐야 되는 거 아닌가. 자꾸 이것을 건너뛰어서 동맹이라니까 기업의 부담이 지금 리스크가 커졌다는 거예요. 아무튼 중간에 우리를 두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막 싸우고 너 누구 편이야 막 묻다가 갑자기 또 둘이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헷갈려요.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그 줄서기보단 살피기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일단 살펴보자. 이 판이 뭔 판이냐. 네. 일단 알아야죠. 호흡을 가다듬고. 네. 9750님 진짜 재밌네요. 퇴근길 속이 후련합니다. 쏙쏙 들어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4687님께서는 김종대 이승원님 오늘도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도 잘 배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은 글로벌 시대 김종대 전 의원 그리고 이승원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김종대가 워낙 세가지고요. 이게 뭡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하세요. 네, 사과합니다. 네, 저도 사과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이승원 평론가 잘 가세요. 고맙습니다. 저는 잠시 숨 좀 돌렸다가요. 6시에 2부 이어가겠습니다.